전에 소개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인터넷 서평꾼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강의는 제가 러시아 문학이 원래 전공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적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 강의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게 살 길인가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세계 문학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리지 않고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젝은 아시다시피 지난 6월 말에 이제 한국을 두 번째로 다녀갔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도서관 강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강동 도서관에서도 한번 5주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누원 도서관에서도 5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국립극단에서 4주 강의를 하게 됐는데 지젝에 대해서 이름만 안다 이렇게 이름만 알고 오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원래 책도 좀 읽어보시고 하셨겠지만 강의 취지가 이제 이 강의는 원래 이제 연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개설된 강좌인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와 계신다고 이렇게 듣긴 했습니다. 집이 주변에 계시거나 그래서 어쨌든 강의 목적은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철학자가 최근에 가장 핫한 철학자인데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어떤 소개 강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생겼다 하고 싶으시면 이제 국내에 좀 소개된 번역된 책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참고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슬라브의 지젝 이름이 조금 우리한테는 좀 낯선데 슬로베니아 사람입니다. 슬로베니아는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전에는 이제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었던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 인구가 한 300만 정도라고 그래요. 류블리아나가 수도이고 최근에는 이제 슬라브의 지젝의 인기 때문에 지젝의 나라 이렇게도 이렇게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국내 무슨 여행 안내 책자에 류블리아나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젝의 나라다. 이제 슬로베니아가 실제 류블리아나 공항 같은 데서도 지젝하면은 이제 공항 직원들이 이렇게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혹시 동유럽 여행길에 슬로베니아에 들으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지젝에 대해서 좀 아는 척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지젝은 집은 류블리아나에 있지만 국내에 사실 마지막 주에 다루려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터뷰집인데 국내 젊은이들이 이제 류블리아나까지 찾아가가지고 슬라브의 지젝하고 인터뷰를 심층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낸 책이고 내년쯤에 영어판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젝 입문서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어느 철학적은 마찬가지인데 대담 인터뷰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해요.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겸사겸사 이제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슬라보의 지젝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슬라보이 이름 앞에 꼭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영어로 발음상으로 이게 JH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발음에 맞게 표기하자면은 쥐죄기입니다. 위험한 철학자죠. 쥐 죽이는 철학자, 쥐 잡는 철학자 이런 음성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국내에서 상당히 위험한 철학자입니다. 이런 건 녹화되면 안 되는데. 국어연구원 표기안으로는 이제 슬라보이, 지제크 이렇게 됩니다. 무슨 크래커 이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라보이가 슬라보예가 된 거는 이유가 없어요. 맨 처음에 소개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슬로베니아니까 발음이 그냥 깨끗하게 이로 나진 않을 거다. 예 비슷하지 않을 거다.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슬라보 예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뭐 맨 처음에 그렇게 소개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책들도 보통 슬라보 예라고 표기를 하고 언론에서만 이제 조금 고지고대로 표기하는 언론에서만 슬라보이 지제크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냥 이제 단순하게 지젝이라고 이렇게 저는 그냥 지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49년생입니다. 1949년생. 그러니까 환갑 조금 지난 나이인데 사생활이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은 이제 한 10살쯤 되는 아이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둘만. 결혼을 늦게 했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장성한 아들도 있어. 한 30대 중반의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위로 아들 둘이 아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인가 그런데 결혼은 3번 했다가 아마 추정컨대 3번 이혼한 걸로 이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지만 2번 이혼한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3번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3번째 아내하고는 이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같이 안 사는 건 맞아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49년생이고 원래 이 사람이 10대 때 꿈꿨던 거는 이제 영화였어요. 여기 연극하시는 분들 좀 계시겠지만 연극은 아주 싫어합니다. 연극 아주 싫어하고 대신에 이제 영화광이었어요. 그래서 8mm 카메라로 자기가 이렇게 찍은 작품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10대 후반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자기한테 재능이 없다는 걸 일찍이 간파하고 빨리 간파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거는. 그러고는 이제 철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류블리아나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는데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체제 하에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철학적인 어떤 두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칸트나 헤겔 철학에 이렇게 정통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의 또 이렇게 굉장히 정통했어요. 그러니까 동유럽에서는 사실 그런 건 이렇게 흔한 건 아니었는데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 무슨 미셸 푸코나 뭐 자크 데리다나 자크 락강이나 이런 철학자들 혹은 정신분석가들 국내에서도 이름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지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철학자들의 세례를 좀 봤습니다.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자크 락강인데 이 자크 락강이라는 정신분석가가 있습니다. 901년인가 태어나서 1980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철학자 중에 이제 헤겔. 지젝의 철학 혹은 뭐 지젝의 사상이라고 할 때 두 키워드가 이제 이 두 사람입니다. 락강하고 헤겔. 거기 더 이제 플러스하면 이제 마르크스나 뭐 이런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하고는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좌파라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이긴 한데 핵심적인 거는 헤겔 철학입니다. 헤겔 철학의 지식은 마르크스보다 더 급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헤겔을 비판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자크 락강이라는 정신분석가가 있는데 저희가 지적을 읽을 때 핸디캡이기도 하고 애로사항인데 서양 사상사 철학사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두 사람입니다. 헤겔하고 락강. 이거는 우리가 언어 장벽 때문에 이해를 못하거나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는 락강의 책들이. 근데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프랑스 사람들이 직접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헤겔도 마찬가지인데 독일어로 써 있지만 독일 사람들 얘기가 이거 독어로 좀 번역해야 해다오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그 나라 사람들도 이해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잘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접속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계속 이렇게 생산해냅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지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헤겔부터 이해해야 한다.
락강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말리고 싶어요. 최소 10년. 최소 10년. 10년은 아주 똑똑할 경우에. 한 3대가 공부하겠다 하게 되면 이게 괜찮아.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자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근데 자기 당대는 좀 이루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지적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어떤 자극을 주고 뭔가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됩니다.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제 철학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동유럽은 러시아도 그렇지만 이제 그 학위 제도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석사 학위를 받게 되면은 이제 교수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석사가 우리 석사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박사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이고, 근데 박사는 좀 나중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이나 러시아 학제는 석사,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 박사입니다. 박사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 한참마다 박사학위 받습니다. 우리는 박사학위 없으면 교수도 안 되죠? 조금 제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석사를 깐지닥터라 그러는데 지재기 철학 석사까지 받았는데 그 슬로베니아 당국에서 그 자리를 안 줬어요. 교수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약간 위험하다고 조금 그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래서 한 4년간 백수였어요. 지재기 자기 딴에는 나중에 이제 지금은 회고적으로 이제 조금 편안하게 회고를 하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4년 후에 어렵게 자리를 얻게 되는 게 리블리아나 대학 사회학 연구소 연구원 자리입니다. 지금도 거기 연구원으로 돼 있어요. 그 지적은 굉장히 뿌듯해하는데 강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위험하니까 절대 강의를 시키면 안 된다. 조금 이제 젊은 학생들 조금 오염시킨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좀 격리를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지적은 덕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의무가 전혀 없어요. 물론 보수도 별로 없지만 이제 그 연구원 직책으로 이제 쭉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지적이 조금 유명해진 다음에는 이제 미국 대학들에서 이제 교수 제안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적이 다 거절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그 학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강의하는 거. 이유는 뭐냐면 너무 멍청하기 때문에. 뒤에 인터뷰에 보면 있습니다. 대중 강연은 많이 합니다. 대중 강연은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대학 강의실에서 특히 뭐 철학 전공자나 뭐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 유럽 대학원이라는 게 아마 스위스인가 있는데 거기 강의는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방문 교수나 뭐 이런 걸로 조금 강의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다음 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지적이 이 락강주의자이기도 해가지고 학회를 하나 만듭니다. 자기 친구하고 그 친구가 이 블라덴 돌라르라는 친구인데 지적보다 2살 미칩니다. 이론 정신분석 학회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슬로베니아에. 왜냐하면 슬로베니아에도 정신분석 학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금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앞에다 이론을 붙였어요. 이론이란 걸 붙인 거는 이제 우리는 그 클리닉 같은 거 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단체가 생기게 되면 이제 또 영역 다툼 있죠. 이제 나와바리라고 해가지고 왜 너네가 이런 걸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을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이론 정신분석 학회라고 했어요. 근데 학회원이 둘이었어요. 지재기 회장, 돌라르가 부회장.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했단 얘기입니다. 학회 활동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둘만 얘기한 건 아니고, 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뭐 이렇게 잡지 같은 것도 이렇게 내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프랑스에 있는 자크 락강의 사위인데, 자크 알랭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락강의 상속자입니다.
락강이 아들이 없고 이제 딸만 있어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자기의 모든 그 지적인 유산을 그 이제 상속자 후계자를 정하는데 이제 사위로 왜냐 사위가 된 것도 그저 락강이 말년에 이제 그 이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유일하게 알아들은 청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똑똑하니까 이제 사위로 삼았던 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상속자가 됩니다. 이 지젝이 이 밀레를 초청했어요. 슬로베니아에. 여기 와서 강연 좀 하라고 왔는데 굉장히 그 성공적인 반응을 그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밀레가 약간 고무돼가지고 약간 놀라워하면서 이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자기 세미나에.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제 정신분석 락강도 그랬지만 이제 작가 알랭 밀레도 이 전문가 세미나 같은 걸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30명 정도의 소수 정예. 그러니까 일반인들 세미나는 따로 하고 전문가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조금 그 고급 코스에 그 이제 정신분석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거기 멤버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젝이 백수였기 때문에 이제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리가 나서 철학 교수가 됐다면은 이제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노는이 뭐 우리도 이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정신분석으로 박사학위를 하나 또 받습니다. 그때는 이제 철학 박사는 원래 그 하이데거에 관한 논문으로 이렇게 학위를 받는데 정신분석 박사학위 논문은 그러니까 자칼렉 밀레가 지도 교수이고요. 그 헤겔에 대해서 그러니까 락강으로 헤겔 철학을 읽는 그런 논문으로 이제 정신분석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 어떤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점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어떤 철학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읽는 거. 락강으로 헤겔을 읽고 헤겔로 락강을 읽는 거. 헤겔 전공자는 많습니다. 국내도 많고. 락강 전공자는 그만큼은 아니어도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을 이렇게 크로스오버해서 읽는 경우는 지젝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슬로베니아 락강 학파라는 걸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슬로베니아 락강 학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보니까 르블리아나 학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멤버는 둘이고 지젝하고 돌라르고 그 밑에 이제 젊은 이제 굉장히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가세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공통적인 이론적 베이스는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젝식 프로그램인데 둘을 접목시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생산적인,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계속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지젝이 쓴 단행본만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공접 빼고 50건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89년에 데뷔했으니까 지금 20여 년 좀 됐는데, 그러니까 연간 2-3권씩의 공접 빼고 단행본만, 그 단독 저서만 그렇게 써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생산량인데 이제 그런 작업을 가능하게 한 게 말하자면은 요 헤겔과 그 락강과의 어떤 만남입니다. 이건 근데 조금 철학적인 내용이어서 어렵습니다. 근데 지젝이 이런 뭐 전문 철학적인 영역에서만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좀 특이한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철학책 말고 지젝이 처음 데뷔한 건 이제 89년에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데뷔하게 됩니다. 영어권에 처음 소개가 되는데 그게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란 숭고한 대상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절판됐기 때문에.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빨리 안 나오네. 이제 그게 첫 책입니다. 그 다음에 89년이면은 아직까지 이제 이 사회주의 체제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때 89년에 이제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유고 연방도 이렇게 붕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가 독립해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거기 출마했어요. 90년인데 몇 살 때인가 그럼 41살 때. 우리로 한 42살 때. 거기 한 10여 명인가 후보했는데 가장 젊은 후보였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TV 토론 장면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있는데 지젝이 회고하기를 자기가 공적이었다. 이유는 자기가 제일 똑똑해서. 자기가 가장 젊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좀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는 대선이 좀 희한해가지고 이제 집단 지도 체제여서 4명까지 당선이었어요. 대통령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식이었는데 5등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인생길이 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철학 교수가 됐더라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됐더라면 인생길이 달라졌을 텐데 또 낙선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이제 진로가 좀 달라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슬로베니아 이 현실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적은 뭐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내무장관이나 뭐 안기부장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래요. 이유는 이제 공권력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어떤 실제 이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니까 자기는 그런 건 해볼 생각이 있다. 나머지는 생각 없더라고요. 문화체육부 장관 이런 거 생각 없습니다. 거기도 북유럽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성 할당 비슷하게. 그러니까 마이너한 자리는 그렇게 할당한다 그러는데, 지적은 어떤 그 현실 정치에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욕심은 아직도 있습니다. 어쨌든 낙선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저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그 철학책들, 이런 분야 책들도 쭉 계속해서 씁니다. 국내에도 거의 대부분이 짐작컨대 한 80% 정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데올로기의 순간 대상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주저라고 꼽은 책은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번역서 제목입니다. 원래 헤겔 철학 용어이고, 그 다음에 까다로운 주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차적 관점, 이 4권이 이제 주저입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한 권 더 해야 될 게 이제 올해 낸 책, 헤겔에 관한 1200쪽짜리 책이 있습니다. Less Than Nothing이라는 책인데, 그게 국내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번역이 한 90% 이상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올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책이 아마도 이제 주저에, 그러니까 빅 5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이 영화책을 씁니다. 앞에 서두에 이제 10대 때 영화광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한풀이를 한 것 같기도 해요. 특이한 거는 얘 이제 자기 이 지적 동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한 건데, 슬로베니아에서 이제 잡지를 이렇게 같이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중문화를 다루는 그런 잡지였는데, 철학적인 어떤 평론들도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그 잡지가 근데 슬로베니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조금 이거는 잘 실감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굉장히 또 특이한 잡지였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서평을 쓰기도 하고, 자기 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름 바꿔서 했겠죠. 그 다음에, 없는 책에 대한 서평도 쓰고, 막. 중국에서나 가는 법한 그런 건데, 중국은 그 문화가 있어요. 짝퉁 문화가. 산채라고 해서 이제 가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위화란 작가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전혀 하지도 않은 인터뷰가 기사가 돼서 딱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내가 언제 당신하고 인터뷰했냐 그러니까, 모르셨어요? 그거 산채 인터뷰예요. 이제 산채란 말이 중국어로 이제 우리 뭐 짝퉁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공연하게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무슨 싸이하고 누구하고 연인 사이였다는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그 중국 문화입니다. 거기는 그런 거 이렇게 즐겨요. 근데 지적도 비슷하게 없는 책에 대해서 서평 아주 뭐 이렇게 주구장창 쓰고 뭐 해가지고 그런 잡지였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낸 책이 이제 히치콕 영화를 분석한 거였어요. 국내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락강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감히 히치콕에게 물어보지 못한 모든 것.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슬로베니아어로 맨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는 다르게 편집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데,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도 영화책들입니다. 초기에 이제
지재기 했던 거는 국내 소개된 게 삐딱하게 국이라고. 이게 95년인가 그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지재책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해가지고 이제 락강 정신분석학으로 읽는 그 헐리우드 영화 이런 컨셉으로 이제 여론의 책을 냅니다. 지재는 뭐 겸손하게 자기는 뭐 영화 이론에 대해서 별로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그 딱히 그런 것만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지재의 영화론에 관한 연구서들이 몇 권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뭔가 어떤 자극이나 임팩트는 줬어요. 대신에 이제 더 뭐 이렇게 욕심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의 어떤 존재론 같은 거, 이미지의 존재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욕심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여직 자기가 아직 그런 쪽으로는 이제 손을 대진 않았고, 다만 이제 대중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락강의 어떤 그 개념들을 이렇게 많이 적용해서 뭔가 그 어떤 성과를 냅니다. 근데 이거는 지재에게 고백하기로는 자기가 락강을 이해했기 때문에 적용한 게 아니고 이해하려고 적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돼 있으니까 바로 이제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것 혹은 이제 장르 소설들, 뭐 공포 소설이나 뭐 이런 장르 소설도 있습니다. 그 지적이 선호하는 뭐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나 이런 작가들도 있고 그런 작가들 작품을 분석하는데 사용해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계몽하기 위한 그런 책들입니다. 국내는 이제 이 지적 책들이 소개가 되면서 영화학도나 이제 영화 비평가들에게 굉장히 큰 뭐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좀 지나간 얘기지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쓰여지는 영화 이론 비평의 절반은 지적이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들레즈. 딱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뭐 따로따로 쓰는 건 아니고 어쨌든 두 사람이 절대적인 어떤 참조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에 소개가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영화 비평, 이론 비평에서는 가장 주된 참조 대상이고 그 다음에 문학 비평가들 또 이제 젊은 비평가들은 락강이나 지젝을 굉장히 많이 참조합니다. 지젝을 많이 참조하게 되는 거는 락강을 직접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락강 책은 한 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세미나. 그 세미나 말고는 이제 선집, 영어로 되었던 선집 중역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 세미나 한 권이 번역되어 있고 소개서들은 많아요. 락강 소개서들은 많지만 그러니까 소개서는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락강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번역도 잘 안 돼요. 그 락강의 주저는 에크리라는 책입니다. 이게 66년 책인데 락강 책 한 권 썼어요. 이거 말고 이제 작은 팜플렛들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주저라고 하는 건 이거 한 권입니다. 에크리라는 건 뭐 다른 뜻도 아니고 이제 글 모음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그간에 썼던 거 다 모아서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60대 중반에 그 1901년생인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를 치면 거의 정년 이후인데 한번 정리하겠다고 해서 이제 낸 책이 에크리라는 책인데 이게 800쪽 정도 되는 분량의 책입니다. 이게 영어 번역본이 나온 게 한 5년 남짓밖에 안 됐어요. 완역본이 나온 게. 그러니까 영어본이 나온 것도 거의 그럼 한 40년 정도 뒤에야 40년 넘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국어본이 빨리 나올 거라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나와도 걱정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분량의 엄청난 고가의 책으로 나올 텐데 이게 장서용으로 꽂아둬야 되나 조금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주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들 락강은 이제 세미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락강이 대학 교수가 아니었어요. 그 락강이 뭐 약간 서름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대중 강연하다가 이제 그 루이 알투세르라는 철학자의 호의로 고등사범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 쫓겨나고 그랬어요. 이제 장소 여기 비슷합니다.
극장에서 하다가 이제 좀 사지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옮겨가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 다닌 적도 있고 근데 그 한 몇십 년 동안 했던 세미나들이 녹취가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내고 있는 게 락강 세미나입니다. 이거를 다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사위입니다. 사위를 잘 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모든 번역본을 자기가 다 심사를 합니다. 한국어 번역본이 락강 책에 한국어 번역본이 나오려면은 이 작가 알렉 밀레가 오케이를 해야 돼요. 자기가 번역 검토합니다. 자기가 한국어는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 전문가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감수를 맡기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 오케이 돼야지 이렇게 출간돼. 에크리 한국어 번역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가서 안 나오고 있다고. 믿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 교정을 본 적이 있는데 에크리 그게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정만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듣자니까 역자를 다 바꿨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때 일부 읽어본 바로는 역시나 읽을 수 없는 책이었어요. 그 교정을 하려고 왔는데 이게 한국어로 이게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었어요. 그거는 뭐 별로 놀랄 일이 아닌 게 뭐 프랑스 불어로도 이게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락강 같은 사람은 누구랑 경쟁하냐면 그 언어로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 중에는 이제 그 영국 작가, 그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합을 벌입니다. 누가 더 그 현란하게 언어를 구사하는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내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용이하게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젝은 이제 락강주의자이긴 하지만 락강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젝은 약간 계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락강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말할 수 있다. 이게 지젝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락강을 직접 읽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지젝을 통한 락강, 그 지젝을 경유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젝의 어떤 효과이기도 해요. 그렇게 어려우면은 이제 안 읽으면 되지 않느냐. 쉬운 해결책이긴 한데, 근데 지젝이 보여주다시피 굉장히 파괴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위의 어떤 그 폭발성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 건 좀 갖다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뭐 비유컨대 무슨 다이너마이트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 이렇게 터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터트리는 방법을 모르는데 지젝은 이제 그 노하우를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젝을 경우에서 우리가 좀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젝 국내 번역돼 있는데 How to Read 락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얇은 이제 시리즈를 지젝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 지젝을 처음 들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냥 그 생각 끊으시면 되고 좀 그 읽어보고 다른 책을 좀 읽어봤다고 생각되시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문서라기보다는 이제 지젝이 편하게 그 소개하는 락강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책들, 일련의 영화책들을 쓰고 그게 국내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책, 그 다음에 영화책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책이 있는데 저는 뭐 시사책 내진 정치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책들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런 류의 책들을 그 이전에도 좀 쓰긴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9.11 테러입니다. 2001년에 올해가 이제 11년째죠. 그 지젝이 이 2001년 그 9.11 테러 이후에 직후에 낸 책이 불과 몇 달 후에 나온 책이 그 실제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피어스가 이제 네오를 이렇게 네오가 이제 찾아왔을 때 첫
이렇게 처음 얘기한 대사가 실제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물론 영화 자막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진짜 사막 뭐 어떻게 나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합니다.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입니다. 5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새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로자와 함께 읽는 지적이란 책하고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제 책은 원래 그냥 이거 강독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적의 책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 책을 조금 이렇게 들춰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 책만 이렇게 들고 읽으시다가는 괜히 조금 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만류해드리고 싶고, 지제 책을 먼저 좀 보시다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책들, 그거는 좀 얇습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좀 있는데 철학책은 보통 두꺼워요. 이게 점점 두꺼워지다가 1200쪽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 정치 쪽 책들은 되게 얇습니다. 팜플렛 식이에요. 그래서 한 150쪽 안팎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쪽을 넘지 않아요.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입하기 위해서, 정세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은 지적이 자기가 철학자로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철학자로서 기여하고 싶은 하고 싶은 얘기들 이제 이런 계열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분리 이후에 그 철학자의 주요한 소명이 또 이게 세계를 바꾸는 거잖아요.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지만, 오늘날 필요한 거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다. 이게 지적의 주장입니다. 마르크스하고는 지금 국면이 좀 달라요. 그 얘기는 이제 뭐 이후에 계속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 실제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후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개입할 만한 사건들이 이제 계속 터지게 됩니다.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 2003년에 이라크전이 터지는데, 그래서 2004년에 책 내는 게 이라크란 책입니다. 이게 국내에다 번역됐습니다. 정치책이라든가 시사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만하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라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출판사의 번역자하고, 그 담당자하고, 출판사 담당자하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책이 나오기 전에, 영어본이 나오기 전에 한국어본 번역이 진행이 됐어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아마 거의 시차 없이 나왔을 거예요. 지적이 이제 이런 책들은 뭔가 빨리빨리 이제 소개되는 게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거 인쇄도 안 받은 걸로 압니다, 제가. 그런데, 이 책 번역자가 이게 촘스키 책만큼 팔릴 거다. 한 10,000부 이상은 나갈 거다. 그랬는데, 작년인가 보니까 출판사에서, 아까운 책 해가지고 대부분이 아직 창고에 있어요. 거의 안 읽힌 그런 책입니다. 약간 비운의 책이긴 한데, 어쨌든 지적은 막바로 그9.11 테러 이후에 책을 내고, 그 다음에 이라크전 이후에 또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요한 사건이 2008년에 금융위기인데, 그 다음에 또 바로 책을 냅니다. 그게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책입니다. 그것도 2009년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뚜렷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쓴 책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적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조금 접근성이 용이하고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이런 책들입니다. 상대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원망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011년에 또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작년 연초에 제스민 혁명이 있었고, 이슬람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월가 시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책이 9월인가 10월에 나왔어요. 위험하게 꿈꾼 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번역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우리말로도 아마 올해 낸다 그러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계열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물론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이제 레닌에 관한 레닌 재장전이라고 국내에 이렇게 번역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이론을 통해서 현실 정세에 어떻게 그게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지적이 오늘날 그 가장 위험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이런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지적이 서구권에 이제 지식사에 소개되고 했을 때는 MTV 철학자라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뮤직비디오 계속 틀어주는 그런 채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문화 이 천병 같은 어떤 매체이고, 그다음에 철학자하고 약간 안 맞는 게 이렇게 매치돼 있어. 그 지적은 보통 그런 철학적 엔터테이너 정도로 이렇게 폄하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데 인기 있어 좋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 그게 철학이냐 뭐 이런 비아냥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뭐 문화 이론의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그런 별칭으로 불리다가 좀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그 철학계의 싸이 뭐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인기 있고 대중적이지만 상당히 경망스럽고 뭐 이런 그런 뉘앙스. 아니 얼마 전에 지적이 10월달에 그 강의를 했는데 그 강남 스타일 얘기 한참 했어요. 강연 중에 그거를 자기한테 뭘 떠올리게 하는가 했더니 쿵푸 판다를 떠올리게 한다고. 그 대략적인 거는 제가 그 디테일하게 뭐 옮겨드리지 못하지만은 이게 오늘날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유치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다. 하지만 뭐 이런 그게 이제 오늘날 이데올로기의 구조인데 그거를 강남 스타일도 그대로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의 수용 과정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지적의 분석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 보통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대학에 있는 철학자들이 고상한 얘기들을 하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적은 철학 강연에서도 음담 패설을 아주 능란하게 아무런 감정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우리식으로 하면 조금 특이한 괴짜 이런 타입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로 치면은 뭐 허경영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수용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붙여진 별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입니다. 위험할 만한 거는 지적이 공산주의자예요. 코뮤니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가디언즈 인터뷰를 그 자료 맨 뒤에 붙여놨는데 8페이지 맨 뒤에 보세요.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 말해달라 하니까 공산주의는 승리할 거다. 이게 비밀도 아니게 돼버렸지만 근데 물론 지적이 얘기하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부활은 아니고 새롭게 발명돼야 될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으로서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물음으로서의 공산주의. 뭐 이 얘기는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 안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건 이제 반자본주의. 그러니까 지배적인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 지배적인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그 자유민주주의 이 둘 다 반대합니다.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가지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분으로 나 싫어하는 건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근거가 있으면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문제는 지적이 방한했을 때도 약간의 우스개가 있었는데 실제로 강남 쪽
다녀봤어요. 자기 아들하고 둘이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저 강연하는 거 보니까, 뭐 별군데 다 가봤다니까. 강남에 있는 카페 같은 데 가봤어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막 다 귀에 꽂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현재 그 자본주의의 이게 첨단이죠. 가장 멀리 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드리려다가. 어쨌든 자본주의하고 그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지적이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다 말씀드렸던 건가요? 강남, 왜 위험한 철학자인가. 강남에 왔을 때 누가 지적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트위터에 올렸어요. 지적이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다. 뭐 아들은직한 애하고 같이.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 뭐 이렇게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사지선다. 왜 아무도 못 알아보는가. 실상 위험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철학자이고 공산주의자 그러면 경찰이 따라붙어야 되잖아요? 한국 경찰이. 한국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뭐 이렇게 사지선다까지 막 이렇게 우스개로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더 많이 조금 알려졌을지 모르겠어요. 외모가, 이게 털이 덥수룩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뭐 이렇게 쉽게 잊혀지진 않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정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사진은 지난번 이제 6월 말 방한했을 때, 기자 간담회 사진입니다.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최근에 다시 동영상 뜬 거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사생활이긴 하지만 이제 다 알려진 거라서 이 당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장소에 가든지 콜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 이제 당이 부족할 때 이제 약보다 먼저 이제 충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콜라 같은 걸 이렇게 애용하는데 몸에 좋지는 않지만 이제 급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눈치가 아주 빠삭해가지고 자기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탁 보다 콜라 있으면은 저기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알아챈다 그래요. 뭐 나이가 또 60 지금 넘었으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아직 젊은 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여기저기 이렇게 고장나는 나이여가지고 지적이 조금 푸념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주치의가 있겠죠. 병원에 자주 다니고 이제 심장도 문제가 있고 뭐 여기저기 다 많이 고장났어요. 고장 날만한 게 이 사람이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인터뷰하러 간 이제 한국에 이제 친구들과 인터뷰할 때 보니까 식당이죠. 식당에 싱크대 잔뜩 있는데 거기다 옷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릇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옷이 잔뜩 있고 그 다음에 방들 다 이제 책이나 자료들로 다 채워졌어요. 냉장고에 물밖에 없어요. 대부분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이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본인이 고백하는데 예전에는 젊었을 때가 아마 한 40대, 50대 한창 때였을 텐데 한 2, 3일씩 잠을 안 자고 그랬었대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한 14시간씩 자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많은 책을 쓰고 있는데 독수리 타법이에요. 이제 지적에 관한 다큐가 있습니다. 지적하고 느낌표라고 그렇게 돼 있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두 손가락에 타닥타닥 그걸로 연간 몇천 페이지씩 써낸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몇 방 며칠 잠 안 자고 계속 쳐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하루에 음악을 최소한 5시간씩 듣습니다. 클래식을
자기 음악 중독자라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는 바그너입니다. 그 바그너 오리온이 아주 대표적인. 국내 그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오페라의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제 오페라에 관한 책이 있는데 지적 책 중에서 그래도 초반에 조금 팔린 책입니다. 오페라란 제목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뚝 끊어졌는데 돌라르하고 둘이 쓴 겁니다. 책은 모차르트하고 바그너 두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돌라르가 모차르트에 대해서, 지적이 바그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알랭 바디우라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의 그 바그너에 대한 책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죽이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랭 바디우라고 철학 쪽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알랭 바디우 그 지적하고 띠동갑이에요. 12살 더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죠. 70대 중반 정도인데 서유럽 철학계의 그 좌장격입니다. 좌파 철학자예요. 두 사람이 가장 철학적으로는 가장 절친합니다. 지젝하고 이제 알랭 바디우하고 이제 바그너에 대한 책도 같이 낸 거 보면 둘이 조금 취향도 조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디우는 여담이지만 국내 그 인문 출판사들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내한, 방한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계속 못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지젝이 6월 말에 왔을 때도 원래는 같이 오려고 했어요. 그 바디우하고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게 MB 정부에서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좌파 철학자 대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그게 좌파 철학자라는 게 이제 코뮤니스트를 지지하는 그 좌파 철학자들 연대. 그 좌파도 되게 많이 이렇게 분열됐는데 4분 5열됐는데 이제 최근 분위기는 조금 모이는 추세입니다. 이제 바디우가 좌장격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이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진했다가 바디우가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번에 이게 펑크가 나가지고 그거는 크로아티아에서 열렸어요. 6월 중순쯤에 그 자그레브라는 데서 그 컨퍼런스는 열리고 지젝 혼자 딸랑 이제 그 개인 자격으로 이제 왔던 게 지난 6월 말 그 강연 일정이었습니다. 예, 뭐 대충 말씀드렸다 치고 그래서 1페이지 오시면은 슬라브의 지젝은 가장 대중적인 철학자로 꼽힌다. 이 대중적이란 말도 좀 상대적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이게 뒤에 하나 더 붙어요.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난해한 철학자. 뒤에 하나 붙습니다. 근데 지젝이 그 서구나 아니면 주로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데가 그 강연 같은 데 보면은 남미 쪽입니다. 남미 쪽 같은 데는 이게 체육관 같은 데서 그 강연을 하는데 빼곡히 다 바닥까지 다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막 이렇게 웃고 그러니까 거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 정도의 인기를 이렇게 얻고 있는데 그게 대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경유할 필요가 없어요. 막바로 이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샌델 같은 철학자가 왔을 때의 분위기 같은 거, 그런 분위기, 그런 인기를 이제 지젝이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그 대중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그런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책들이 그런데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고려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특히 모든 책의 앞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좀 어려운 거는 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엔 좀 따라오다가 이제 근데 이 앞부분부터 턱 막히게 그러니까 좀 딴 생각을 하면서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중적인 책이라 하더라도 근데 여하튼 뭐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교할 거는 이제 이런 사람들 락강이나 헤겔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잘 이제 이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지 웬만한 철학자들이 다 지젝보다 어렵습니다. 읽기가. 그래서 특별히 지젝만 욕먹을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간극을 좀 좁혀야 되는데 그 간격을 철학자들의 지식인들이 좀 쉽게 쓸 필요가 있지만 또 대중의 그 지적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뭐 내려오라고 기다릴 수만 없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와 대중문화 영상을 독창적으로 해석해 왔을 뿐 아니라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 왔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는 얘기는 말씀드렸고, 그런 이제 활동 덕에 지잭은 대중들 사회에서도 이름이 낯설지 않은 철학자로 회자된다. 국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신조어가 나온 게 그 아시겠지만 지잭거리다. 비슷한 말로 지잭대다. 지적거리다 내지는 지적되다. 하도 지적에 대해서 막 들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죠. 제 주로 지적거리고 있는 편인데, 막상 접하려고 하면 대중적이라고 하지만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얘기가 자주 주변에서 나오고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신사를 표현하는 말이 이제 지적거리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런 조어가 한국에서 이런 조어를 쓰는 거는 지적밖에 없어요. 철학자들 중에서는. 다른 데는 영어권에 저런 건 있어요. 그 데리다나 락강 같은 이제 프랑스 철학자들 인기를 끄니까 영어권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데리다다 라칸칸. 이것도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인데 지적거리다 비슷하게 뭐 다다다다 대고 뭐 칸칸거리는 사람들 그런 이제 약간 그 조소적인 그 이름을 갖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작년에 그 점령하라 시위 때,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지적의 인지도가 막 이렇게 폭발적이라는 거는 좀 과장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이 월가 시위에서 연설입니다. 즉흥 연설이었는데, 뒤에 그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우연히 이제 그 뉴욕 그 주코티 파크인가요? 그 근처에 이제 강연을 갔다가 그 시위대를 목격하고 그 현장에 갔어요. 그래서, 우연히 합석해가지고 그때 연설했는데, 미국은 시위대가 이 확성기를 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이 이제 한마디를 하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인간 확성기, 이렇게 전파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그 장면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책도 나와 있습니다. 점령하라는 책이 국내에 몇 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적의 이 월가 연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지적하고 이제 국내 이특관 교수는 지난번에 그 방안을 주선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전화 인터뷰 이게 올 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기사가 2월 달에 나갔으니까 1월 말에 이렇게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거기 사진이 그 월스트리트 시위 때 지적이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즉흥 연설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 약간 대본은 있었어요. 그거 한 2장 정도 분량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거기 그 시위대한테 이렇게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는가 물어보니까 썩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이제 사건인데, 이 점령하라 시위를 비롯해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가? 지적의 대답이, 그러니까 지적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관점, 정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좀 알게 해주는 내용인데요. 이 위기가 파국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적이
자주 드는 얘기긴 한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그 어디더라 저 오스트리아인가 그쪽에 이제 가 있는 그 저 독일 부대하고 이제 전방 부대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상황이 어떤가라고 물어보니까 심각하다 하지만 파국적이진 않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거꾸로 이제 오스트리아군은 통화를 하는데 파국적이다 하지만 심각하진 않다. 이게 제네바 스타일이라 그럽니다. 제네바 스위스 빈 스타일.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파국적이다 하지만 심각하진 않다. 이게 약간 역사적인데 지적이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주 얘기하는데 파국적이지만 심각하진 않다. 가령 일본의 원전 같은 문제도 그렇잖아요. 국내 원전도 지금 계속 뭐 이렇게 고장이 나오고 그러는데 다들 기대에는 생각에는 뭔 일이야 있겠어? 심각하다. 하지만 뭔 일 없을 거야. 뭐 이런 마인드. 지금 세계 경제 위기도 다 이제 그런 국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해결책이 이렇게 좀 지체되고 있는. 다들 문제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일상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유럽도 금융 위기라 그러지만 그 경제 위기라 그러지만 전에 이게 해외토픽 보도에도 나왔는데 독일도 그렇고 그 대형 백화점 쇼핑가 같은데 사람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 이렇게 많습니다. 국내 백화점들도 뭐 그렇게 경기를 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그 중간층 이상의 삶에서는 뭐 아직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 겁니다. 사실 이거는 막상 어떤 위기가 혹은 파국적 상황이 초래되더라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이 베르그송 같은 프랑스 철학자 이렇게 일기에다 썼는데,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근데 너무 조용해요. 아무 일도 없는. 기이한 전쟁이라고 적은 게 있어요. 그런 분위기. 뭔가 우리가 어떤 파국적 상황에 진입했지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당장 오늘 내일 뭐 지구 종말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근데 문제는 지적해 보기에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어떤 기계가 고장 났는데 이게 약간 부품 좀 갈아 끼운다거나 약간 수선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이 기계 장치 자체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당장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견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책임자들은 이제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이건 누가 다 망가뜨린 거야,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되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스스로 조금만 이렇게 나사 하나 빠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문제 국면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지적은 좀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신세계 질서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 슬럼과 배제된 자로 가득 찬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세계다. 근데 특히나 우리는 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지적도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이나 싱가포르는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뭐 극복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막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세계 경제라는 게 한 국가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유럽 경제가 다 불안 국면인데 한국만 거기서 벗어났다. 이건 넌센스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어떤 경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지적으로는, 가령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강 국면이더라도 국지적으로는 여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는 뭐 내년 경제 전망이 막 2~3% 이렇게 정체 국면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망 자체는. 그러면 조금 실감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불황이 뭐 일본처럼 한 10년씩 간다거나, 이 L자형이라 그러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도 뭔가 좀 남들처럼 좀 실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황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지적의 그 기본적인 관점은 미리 말씀드린 게 총체성. 우리는 뭐 총체성, 전체성 이렇게 부르는데 토탈리티라는 거. 그 자본주의라고 하면 이게 전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일국의 경제 우리가 북한도 그렇지만 대외 교육을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수에만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그런 경제는 이미 아니죠. 이미 전 세계의 이 시장 하나의 시장을 통해서 다 통합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게 이제 총체적 관점입니다. 이 총체성에 대한 관점이 가능한 거는 역설적으로 전 지구적 자본주의 덕분입니다. 그게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관점이 뭐 그렇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그 하나의 시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그 지적이 얘기하는 어떤 사유의 그 어떤 최종적인 신급입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거는 보편적 관점에서 사유해야 됩니다. 이 상대어는 이제 개별성, 특수성 같은 건데 이런 관점에서는 사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라는 거는 보편성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합니다. 이건 다르게는 뭐 철학적 저는 성향이라든가 자질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어떤 개별성이나 특수성이란 차원을 넘어서서 보편성의 차원, 보편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사고하는 것, 그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 국지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이런 게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조금 먹고 살만한 나라 가운데서 무슨 기부, 국가 기부 최저인 나라이죠. 돈 안 쓰는 나라입니다. 상당히 인색한 나라에 속합니다. 이런 관점이 조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다들 한국적 마인드인데 나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는 거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커버하는 장치가 이제 지역 정도예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게 지역을 방어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의 최대치가 그냥 지역 정도인 거.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한 어떤 사고 틀, 그런 시야를 갖고 이제 살고 있어요. 그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근에 읽은 책은 이거 IQ 문제로 이 문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좌파, 우파의 문제를 지능이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조사를 보면. 웃으시니까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왜 지능에서 차이가 나느냐? 왜냐하면은 좌파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정의하기를 자기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장돼 가지고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의 어떤 권익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남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남들이 못 먹으면 못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우파는 이제 네 앞가림이나 해라가 이제 우파입니다.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 내 주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이제 우파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화적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화적 마인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딱 들어맞게끔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문헌조사 같은 거 해보니까 이 인류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남들 도와준 사례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진화적으로 유력한 어떤 적응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먹을 게 부족하고 한데 누가 남들 챙기고 했겠어요? 일단 자기 먼저 챙겼고 그게 자기한테 살아남는데 유리했을 거예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근데 이거 우파는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좌파적 마인드라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부자연스럽다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아니라 뇌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성이. 그러니까 그런 판단하려면은 좀 지능이 좀 높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능이 높은 대신에 좀 상식이 모자란 사람들. 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남 걱정하는 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고. 여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들. 상식에 맞는 사람들.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 네. 그 차이가 한 11포인트 정도. 지능 분포가 그렇게 된다.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뭐 이게 얼추 말이 돼, 논리가. 그 다음에 이 책에서 하나 또 얘기하는 흥미로운 얘기는, 그 지능이 정점을 쳤어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이게 진보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뭐 딱 적응 기제가 아니에요. 지능이 높다라는 게 유력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능이 정점을 쳤다는 건 앞으로는 인류의 평균 지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유는 지능이 그 X 염색 체이스예요. 지능에 관해는. 이때 지능은 뭐 일반 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 측정 가능한 그런 지능을 얘기해요.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측정되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압이나 체중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 이제 지능을 얘기하는데, X 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엄마한테 유전됩니다. 아들은.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 잘하면 다 엄마 탓입니다. 엄마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기여한 부분이 없어요. 딸은 반반입니다. 딸은 XX니까 아버지한테 절반, 어머니한테 반. 그러니까 딸은 이제 그 균등 분배가 돼 있어요. 과실도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머리가 안 좋다 그러면 둘 다 책임이고, 머리가 좋다면 이제 둘 다 덕분이고, 아들은 전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 좋은 여성들이, IQ 높은 여성들이 점점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점점 덜 낳고 있어요. 딴 데 관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지능이 높은 여성들은 뭐 다른 사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자식에 대한 욕심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5, 20, 50, 25 이렇게 돼요. 중간층이 있고 이제 똑똑하고 여기 조금 둔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쪽 중간 이하에서는 이제 그 다른 욕심이 없어. 인생에서 애 그냥 잘나서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낳고 있어요. 여기는 딴 데 관심 있어. 인생이 뭐야, 자아실현이지 뭐야. 엉뚱한 데서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평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전망이에요. 근데 20세기 중반까지는 왜 그러면은 지능이 계속 올라왔느냐? 그거는 이제 양육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지능이 있지만 그 지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영양 섭취가 돼요. 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가령 IQ 뭐 150짜리 아이여도 이게 영양 부족 때문에 이게 안 나와요. 뭐 한 10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 조금 먹고 살만 해지면서 지능이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정점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조금 남자는 괜찮아요. 남자는 여성분들이 좀 지능이 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다시 오셔가지고 슬럼과 배제된 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슬럼도 우리는 조금 드문 편입니다. 그 노숙자들이 뭐 이렇게 서울역 주변에 좀 많고 하긴 하지만 이게 뭐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도시 주변에는 다 슬럼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항 주변에는 이제 소음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주거 지역으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로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LA 공항도 뭐 그렇다 그러는데 어쨌든 어느 도시에 가건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역화되면서 이렇게 분리 배제됩니다. 우리는 요새 대선 선거 마감 시간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붙고 그러는데, 그 걸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6시까지 투표하기가 곤란하지만 6시까지 하면 투표가 가능한 사람들. 딱 요 사람들이 이제 이잉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그 투표권에서 이잉여입니다. 이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제 아르바이트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일 그 뭐 이렇게 근무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투표할 시간을 이렇게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게 배제된 자들입니다. 그 지재기 얘기하는 지재기 얘기할 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분화되어 있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요새는 노동자만 해도 기득권층이에요. 제발 정규직 시켜달라 그러잖아요. 제발 일 좀 시켜달라. 제발 날 좀 부려달라. 이렇게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원래 자본주의 발생 초창기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까지 나서가지고 가령 그 빈민구제법 이런 거 다 폐지하고,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를 다 이렇게 철폐하는 거, 하거나 축소시킵니다. 그래야지만이 뭐 이렇게 그 생계가 어려우니까 보장받지 못하니까 뭐 그 공장 노동자로 나설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는데 자본주의 초기에 그거와 비교해 보자면은 정말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이게 취업이 최대 목표예요.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제발 그러니까 내 영혼까지 팔아서 취직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분할선이 자본가 노동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포함된 자예요. 이미 그 기득권이에요. 배제된 자는 여기 이제 비정규직.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 절반, 뭐 높게 봐야 한 80% 정도 되는, 하여튼 절반 정도 임금밖에 못 받는 경우. 청소 노동자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규직 청소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뽑는 경우는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요. 그거는 할 만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업체, 하청업체, 거기 청소원들은 거의 임금의 한 절반 이하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혹은 이제 그 취업에서 배제된 이제 전문 학생들 잉여라고 얘기해요. 요층. 그 분할 구도 여기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 정치는 좀 특이하게도 아직도 진보 정당은 방점이 여기 있어요. 노동자 중심주의. 여기는 기득권층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 강력해요. 조직이. 여긴 제대로 이렇게 그 조직화도 잘 안 돼 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 연맹 이런 거, 미취업자 연맹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끼리 좀 단합해보자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힘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발언권이 좀 약화됩니다. 여기 눈치를 보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정규직화 해주겠다라는 것 정도가 이제 뭐 이렇게 대선 공약처럼 돼 있는데 지적해 보는 거는 이건 좀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현재 구도는 여기에서 그어져야 돼. 여기서 그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도여야 되고 이 사람들이 연대해서 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상 때 현대차인가 그게 문제가 됐지만 자기 자녀들한테 가산점 주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마르크스가 얘기할 때 노동해방이라는 거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들한테 이렇게 착취당하기 때문에 그 억압의 사슬을 이렇게 끊어야 돼. 이렇게 타도해야 되는 계급인데 자녀들까지도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는 이미 시대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게 아니라면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 진단했던 자본주의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은 앞에서 좌파이긴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점에서 좀 다릅니다. 마르크스의 진단 중에서 지적이 딱 수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의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자본이라는 게 자본의 순환이라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내고 그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제가 있고 그 이면에서 자본의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파악했다라는 거. 이 자본주의 체계를. 그게 이제 이 마르크스의 어떤 최대 공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렇게 수용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식의 어떤 노동자 중심적 계급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방한했을 때 청중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마르크스가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온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질문하니까 지적의 답변은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해를 못할 거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게 지적의 답변이었어요. 그 점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제 그 자본주의 위기라고 하면 다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자본의 일자 이런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우리가. 일간지에까지 연재가 돼요. 그래서 자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근데 월가의 금융 분석가 애널리스트들도 다 공부합니다. 마르크스 자본이라는 거는. 그거는 왜냐면 그 자본의 어떤 순환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순이익을 챙기는데 도움을 줘요. 돈 버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거 자체가 뭐 특별히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출발점에서 이렇게 다시 사고하려고 하는데 지적의 제안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없는 뭐 어떤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이런 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꼬뮤니즘. 그러니까 꼬뮤니즘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해답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미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했어요. 현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근처도 못 가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산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문제의식 갖게끔 만든 상황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본주의 어떤 문제점 폐해들이 계속 항존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시 발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적의 기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면은 그 2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는 지금 존재하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적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게 새로운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 마르크스의 그 태제를 뒤집어서 철학자들이 이제까지 세계를 해석해왔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번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적의 주장은 이 실천가들이 지금까지 세계를 번역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이론입니다. 그게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은 19세기의 그 마르크스의 어떤 이론에 따라서 공산주의 이 혁명론에 따라서 그 레닌이나 마오쩌둥이나 공산주의 사회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국가체제를 만들어봤는데 중국은 약한 변칙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몇 개 국가 안 남았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중국, 쿠바, 뭐 북한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지적은 따라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 국면에 맞는 마르크스가 제공해 줄 수 없는 새로운 어떤 해석을 이론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쉽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과제로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에 계속 보시면은 점령하라 시위가 남긴 교훈도 이거라고 본다. 이 시위는 위기의 체제 또는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위기가 위험하게 보이는 것은 단일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적은 좌파이긴 하지만 20세기에 제기됐던 사회주의 해결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믿지 않는다. 한편은 굉장히 파국적인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공산당 운동을 조직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당 중심. 레닌은 이제 노동자 전위당 중심의 혁명을 성공시켰고, 그다음에 마오는 또 전혀 다르게 또 이제 농민 중심의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레닌식 혁명하고 이제 마오 스타일의 혁명이 전혀 다른데 마오는 농민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지만 레닌은 농민 계급을 소부르주아라고 해서 굉장히 그렇게 비판적으로 봤어요. 나중에 그래서 분홍 척결 운동이라고 해서 대규모의 계급 학살이 자행됩니다. 이 소련에서는 농민 계급이 아주 무참하게 이제 탄압을 받습니다. 소련에서는. 이 마오는 좀 특이해. 여담 이제 레닌은 엘리트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정예 혁명가들이 이 인민을 리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혁명을 이렇게
현실화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오는 자기 경험이기도 하지만 엘리트들을 경멸했어요. 조금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 일으킨 게 문화대혁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거 별로 유례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더 무지한 자들, 그다음에 더 지위가 낮은 자들에게 권리를 준 거예요. 다 타도하라고. 이제 사령부를 포격하라라고 얘기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는데 이제 그런 식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처형 수청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이제 그 제일 병원의 밑에 직원이 뭔가요? 의대생들인가요? 의대생들이 이제 대학 교수들 다 숙청시키고 뭐 이런 혁명을 이렇게 감행합니다. 장관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수천만 명이 숙청되는데 스케일들이 커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도 스탈린 시대 2천만 명이 희생됩니다. 그 중국도 거의 한 문화혁명기 때 통계가 없어요. 이쪽은 한 3천만 명 이상 희생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거대한 실험들을 해봤어요.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됐지만 그게 이제 반면 교사가 되는 겁니다. 시대가 근데 저렇게 안 되더라. 문제는 이제 그런 시도를 부추긴 어떤 그 원인 자체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거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새로운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이게 발명해야 된다고 이제 지적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한 기획들은 버려야 한다. 그럼 뭘 할 것인가? 아직 알 수 없어요. 그게 지적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제이기도 하고. 월가 시는 그 이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가을 끝나갈 무렵에 날도 쌀쌀해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던 차에 다행스럽게도 경찰이 진압을 해줬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그 끝까지 가고자 했으나 그 경찰의 무지막지한 그 관계 진압 때문에 이제 뜻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게끔. 왜냐하면 저절로 흐지부지 됐을 텐데. 지적을 논평하기를 이게 하늘이 도운 거라. 우리는 이제 천우신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지적을 이성의 간지, 이성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앉은 자리에서 파국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건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손쉬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적은 그런 비유도 드는데 가령 무슨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도 있었지만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 국가대항전 같은 거 할 때 집에서 TV 보면서 응원하는 겁니다. 막 머리띠 메고 다 하잖아요. 무슨 필승 코리아에 가면서 이렇게 파이팅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마치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선수들한테 막 도움을 줄 것처럼 내가 응원했으니까 뭐 잘할 거야. 이건 믿음이죠. 우리가 뭐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 놓으면 좀 멋쩍으니까 뭘 하는 건 괜찮아요. 다만 착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뭘 하고 있어. 뭐 분리수거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분리수거 열심히 함으로써 이제 환경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빈손을 있긴 뭐하니까 뭐라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농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가만히 있긴 뭐하니까 하는 거다.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시면은 3페이지에 이 페이지 맨 밑에 우린 실제 세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실제 세계라는 게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미래 시점인데 이 폐허가 된 그 시카고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 폐허 상태에 있는 거기에 이제 이 모피어스하고 이렇게 네오하고 딱 여기가 실제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대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실제가 있고 영어로는 이제 더 리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이 있어요. 리얼리티. 리얼리티라는 건 그 영화에서는 이게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된 현실입니다. 가상된. 가령 말하자면 트루먼 쇼 같은 영화에서 이제 그 트루먼을 위해서 이게 다 연출된 어떤 현실. 이걸 얘기합니다. 네, 여기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실제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저 대사를 이제 굴리 텔에 비유한 거는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자리, 그 제로 그라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실제 사막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게 현실이라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지만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이 네오인가요? 그 모피어스가 이제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죠. 파란 약을 먹으면 이제 여기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 이거는 근데 친숙한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익숙한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낯선 그 두려운 현실인데 두려운 실제인데 빨간 약을 먹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단락에서 보시면은 분명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출현하고 있다. 점령하라 시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책도 이제 그런 건데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전진했고, 그다음에 우리 앞에 어떤 또 그 길이 가능한지 그런 걸 이렇게 모색해 보는 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지적이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공산주의를 대안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나 해결책이 아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라는 게 이제 우리말에는 너무 어감이 이제 안 좋은데 우리는 조금 이제 아픈 역사도 있고 원래는 이제 코뮤니즘 폭민이라는 말, 그게 이제 카먼이라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적인 것, 공동적인 것, 그런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사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나 사적인 소유라든가, 사적 소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말은 이제 뭐 민영화 같은 거.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것을 일반 기업이 이렇게 대신하는 거. 그 민영화라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가 벌써 이렇게 첨단화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령 이제 전쟁도 이제 기업이 하잖아요. 전쟁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령 뭐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국가 기관인데. 그거를 이제 일반 기업에 이렇게 넘긴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반대하시잖아요.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그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어떤 이해 방식에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그러니까 민영화하게 되면 물론 이제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극대화는 공항 이용료 이런 거 이렇게 대폭 올리게 되면 영국 공항들이 그렇지만 그럼 이게 수익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해 보는 것,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 공통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공동의 소유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문제로서의 공산주의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어감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 코뮤니즘의 방식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코뮤니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가령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철밥통 직장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예외예요. 그게 가령 요새는 무슨 성과급제 한다거나 뭐 연봉제 한다거나 자꾸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경쟁 시스템 같은 걸 이렇게 도입하려고 해요. 그와 반대되는 게 이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우리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공무원 계신가요? 예, 우리 공무원 체제는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넘어가시면은 그래서 공통적인 것의 문제,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는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토대에 대해서 공산주의, 코뮤니즘의 관점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제 마이클 샌델 같은 철학자의 용어로 하자면은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 섞지 말자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시장 가치화해서 시장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다 환원해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공공의 영역, 공동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적이 그 다음 단락에서 나는 단순히 반자본주의자가 아니다. 그 자본주의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혁명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온 혁명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인류사의 최대 혁명은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농업혁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농업혁명 이후에 그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라는 건 예측 가능해요. 쭉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뭐 비약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게 이제 산업혁명이고 이제 자본주의 혁명입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지적도 쓰고 있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체제다. 지난 4, 50년 동안 한국이 이뤄온 것을 보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여기 저희가 1880년대, 90년대쯤 이제 개항을 하고 하죠. 이제 외국하고 이제 수교를 하고 그다음에 인천 쪽에 거기 뭐 이렇게 조차지라고 해서 일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서양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한 2달 전인가 거기 인천 가봤다고 박물관들을 해놨더라고요. 가 보니까 이제 그때 사진이 있어요. 한 몇십 년 전, 20, 30년 전 사진인데 불과 100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중국은 30년 만에. 얼마 전 사진 보니까 상해 1980년대 초반에 상해하고 우리 개항전의 인천 비슷해요. 그 상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마천루가 들어선 딱 한 세대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힘입니다. 자본주의 혁명. 그럼 너무 좋지 않느냐, 자본주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노동자로 맞추면 자살률 1위입니다. 세계 1위. 아시겠지만 거기 아이패드 같은 거 애플사 공장이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의 어느 도시인데 거기 부품 제조하는 그 공장에서 거기 공장 노동자만 한 30만 명 됩니다. 근데 하도 자살자가 많아가지고 거기 공장 입사할 때 서약서 써야 돼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료가 우울증 증세 보인다고는 신고해야 돼.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매일 뭐 2교든지 3교든지 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이렇게 가동시키는데 그게 이런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만한 희생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업화하게 되면서 불과 10년도 안 돼서 전태일 여사 분신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생의 대가입니다. 자본주의의 어떤 풍요라는 거는. 공짜가 없어요. 지적은 현대 자본주의를 이제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예전에 국제정치에서는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과 서방이 1세계, 그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2세계, 제3세계가 이제 신흥 독립국가들, 중립국가들이었는데 경제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제1세계는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의 포식자 미국입니다. 여긴 소비만 해요. 공장도 굉장히 많이 문 닫고 이전하고 여기는 이제 제2세계는 유럽 국가들, 독일이나 일본, 뭐 중국 공장들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한국도 여기에 속하고 제3세계는 망가진 나라들입니다.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대개 다 이제 제2세계 노동자로 이주 노동자 생활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비슷합니다. 다 자국 노동자들이 일 안 해요. 우리 지하철 공사장도 마찬가지고 4대강은 뭐 얼마나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저는 놀랐는데 러시아에 있을 때 모스크바에도
거기는 뭐 이렇게 아파트들 뭐 공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모스크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스탄 지역에서 옵니다.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옵니다. 그런 그 노동자, 그 인력들 와서 이렇게 다 일을 합니다. 이게 제3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계의 희생 없이는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 지적의 강연에서 한번 소개한 게 있는데 애플의 중국 공장 폭스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주가 대만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작년 말에 그 임원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제 폭스콘 노동자들이 이게 자살하고 이제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여론이 좀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불만스러워하면서 그 얘기한 게 거기 노동자들이 한 100만 명 되나 봐요. 100만 마리의 동물들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특강을 그 대만 국립동물원 원장 불러다가 특강을 초빙했어. 동물들 어떻게 관리할까 해서.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풍요로운 거는 자본주의적 유토피아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중국의 경제 성장 때문에 이제 다들 놀라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중국의 그 수억, 지금 14억 정도 되잖아요. 그 인민들이 중산층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만의 어떤 소비 이력, 구매력을 갖는 거. 그 뭐가 문제냐면은 그 정도의 소비 생활이 가능하려면 지구가 3개 필요해요. 현재 지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유토피아라는 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르주아가 되는 게 자본주의 유토피아일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 제3세계 여기 배제된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리로부터 배제될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부터도 배제된 자들을 항상 이렇게 생산해 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유지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도 이제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도 90년대만 하더라도 불만이 없었어요. 이게 호황 국면이어가지고 다들 주식 부자였어요. 중산층들이. 그게 한 10년 만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여유 있고 뭐 집값 올라가고 그럴 때는 뭐 살만하다 좋다 그랬는데 이제 좀 당해 보면은 좀 쓴맛을 보면은 이게 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쓴맛을 보고 있는 계층이 있어요. 이미 청년 실업 세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1대 99 사회라고 그러는데 내년에 취업 전망이 더 어두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취업률이 100대 1이다. 경쟁률이. 나는 살아남아야지. 이거는 제정신은 아닙니다. 100대 1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여기 들어가야겠다. 이러는 거. 이거는 자기 탓이 아니에요. 여기 떨어지면은 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남들 알 거 아니고 나 혼자 여기 성공해야겠다.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런 거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 80 사이였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때 학원 강사를 했기 때문에 노술 문제 이런 거였어요. 20, 80 사회 문제죠. 지금 이 문제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1대 99 사회는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금기이기 때문에. 1대 99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안 나옵니다. 문제는 10년 사이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남으려면 1% 안에 들어야 됩니다. 한국 부모들은 다 이제 자녀들 이렇게 독려를 해요.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들 특목고 보내고 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으라고.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9.11 테러가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이. 폐허가 보여주는 겁니다. 신기루예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지속될 수가 없어요. 99%가 여기 폭스콘 노동자처럼 비인간적인 착취를 받으면서 언제까지는 희생해 줄 거다. 생각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적 해결 방식이 뭐냐? 이 노동자들
다 로봇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토탈 리콜 2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나온 몇 달 전에 개봉됐었는데 그 영화 이야기가 설정이 아주 흥미로운데 거기에 지구가 이제 먼 미래에 이제 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머지는 다 망했어요.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런던하고 여기 이제 유럽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미 쪽 정반대 여기가 딱 남아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 부르주아들 사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노동자들 사는 데예요. 근데 이걸 딱 뚫어가지고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는 질문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고속 열차가 전철처럼 다녀요. 딱 뭐 불과 몇십 분 만에 이제 관통해가지고 여기까지 갑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여기 노동자들이 다 일로 와요. 그래서 일을 하고 저녁 퇴근하면 다 일로 갑니다. 여긴 슬럼가예요. 이제 아주 저렴한 어떤 거주 지역이 있고 술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테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기 이제 이쪽 사람 뭐라 부르는데 여기 사람들이 저지른 테러라고 해서 이제 대대적인 뭐 이렇게 반테러 작전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자작극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여기 다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공장에서 이 로봇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다 대체하면 됩니다. 만약 로봇으로 다 대체할 수 있다면은 이게 필요 없잖아요. 잉여 인력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이제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구도입니다. 자본주의 타겟책은 앞으로. 아니면 이 사람들도 다 우리가 여유롭게 같이 다 잘 살자. 그러면 말씀드리는데 지구가 3개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자본주의 딜레마입니다. 자본주의가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파국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파국적인데 뭐 심각하진 않아. 그게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건 들으셨잖아요? 그게 육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 바깥에서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게 오존층 구멍이 점점 커지고 환경 재앙이 다가온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실감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런 체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이런 많은 문제가 있고 점점 이렇게 파국적인 상황이 돼가고 있다 하더라도 실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능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능이 조금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려면,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사고를 하려면, 그러니까 지적은 그런 거를 저는 제안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잘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 지능을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작동시키면은 그럼 조금씩 좀 문제가 인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얼추 다 돼서 4페이지 보시면은 뭐 조금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두 번째는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와의 어떤 공모 관계, 연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의 핵심적인 주장이 그냥 큰 대목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반자본주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반민주주의라는 건데 반민주주의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반대하지 않아도 알아서도 민주주의를 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점점 정치적 독재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하고 자본주의하고 결합돼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주의 성공은 그래서 약간 위험한 사인이기도 해요. 지적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구식 모델이라는 건 자본주의 플러스 민주주의였어요. 그게 서구식 발전 모델입니다. 우리도 김대중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민주주의 플러스 시장이라고 했던 게. 그 모델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중국식 모델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박정희식 모델입니다. 독재 플러스 시장 경제, 독재 플러스 자본주의. 이게 우리도 경험했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경제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천안문 사건이었고
그 이제 강제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 건지 좀 의문이에요. 중국은 천안문 사건이 일어난 게 그 89년 그 6월 4일입니다. 6월 4일인데 이게 중국에서 이게 금지어라 그래요. 6월 4일이란 말을 인터넷에 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검열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5월 35일이라고 써요.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이제 관해 어떤 요구나 억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 인민들이 그런 체제에 살아가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변형을 시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위화라는 작가 책에서 읽었는데 위화의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지금 5월 35일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6월 4일이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금지돼요. 위화의 소설은 중국 본토에서 출간이 되지만 에세이집은 출간 금지예요. 대만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왜 6월 4일이라고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약간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반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제3의 선택지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 중국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중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북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김정일이 쓴 영화론 책도 다 보고 있고 북한에서 나온 영화들도 두루 다 섭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영화가 인상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민주주의에 대한 지적의 생각도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만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질문이 한국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영향력이랄 게 뭐 크진 않은데요. 많은 이들이 당신 책에서 영감을 얻는다. 이게 이제 인터뷰어나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고 지적의 대답은 아마 오해에서 비롯됐을 거다. 지적이 이해하는 철학사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이라는 건 항상 오해나 오독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칸트를 오독했기 때문에 해결 철학이 나오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독이라는 게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뭐 필연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가 오해는 최초 이해보다도 더욱 지적이다. 원조 철학자보다 더 훌륭한 지적인 성취가 오해에서 오기도 한다. 그런 거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지적이 해결을 오해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비판입니다. 그거보다 더 센 거, 더 매력적인 걸 내놓으면 됩니다. 지적의 해결 해석보다도 더 강한 해석을 제시하면 됩니다. 괜히 이렇게 물고 늘어지지 말고. 그 다음에 한국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질문인데 사유를 시작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호기심에 그치지 말고 전생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 이게 생각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적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뭐 시간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지적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